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부의장님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앞 박지혜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고물가, 공급망 불안, 대미 통상 압박과 같은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은 거센 파도에서 우리 경제를 지켜줄 방파제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는 목적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전환재정의 역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총리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오늘 질의 중에도 잠깐 이 데이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2026년 3월 말에, 올해 3월 말에 OECD가 중간 경제 전망을 내놓으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을 유지했지만 우리 한국의 GDP 성장률은 2.1%에서 1.7%로 0.4%포인트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새 정부 들어서 성장률이나 잠재 성장률 전망을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더 많이 올렸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는 성장률은 떨어뜨리고 물가 올리는 건 더 또 나쁜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에너지 수입 구조에 훨씬 의존적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 훨씬 취약한 거죠. 네, 대외 위기가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중동에 대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컸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총리님, 방금 오후에 저희가 질의하는 동안에 뉴스가 나와서 잘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과 이란이 휴전 후 종전 2단계 중재안을 거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진위도 확인을 해보고 저희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이런 중동 사태와 관련하여서는 저희가 그 전망을 굉장히 낙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 사태가 끝나더라도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가급적 안정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해서 큰 틀에서 종래의 원유 공급 선도 좀 더 다변화하고 네. 에너지 공급 체계 자체를 원래도 바꾸려고 했지만 더 가속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 대외경제연구원에서 내놓은 지표도 보니까요, 전망도 보니까 조기 종전이든 봉쇄가 장기화되든 에너지 시설이 타격을 입든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유가 전망을 한 것을 보니까 조기 종전을 하더라도 유가는 배럴당 $90 수준을 내년까지도 유지할 것이다. 앞으로 또 유가 측면에서도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에너지 소비 구조를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대비해서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31일에 국무회의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산업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셨고요. 오늘도 국무회의를 통해 점검하시면서 에너지 대전환의 대책을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대전환을 가져온 그런 대외 경제 요인들이 좀 원망스럽긴 하지만 또 이런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바꾸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보면 아시다시피 OECD 평균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치고 뒤에서 두 번째 지위를 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 OECD 국가들이 에너지 수급 구조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계기로 해서 탈화석 연료 그리고 에너지 전환에 나선 것이 비로소 오늘날의 성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번 추경에 재생에너지 확대 예산은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큰 틀에서 그렇게 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를 했지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훨씬 높이는 전기화 비중도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중도 높이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이번 중동 사태를 계기로 해서 더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대통령님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추경을 포함해서 내년 예산을 짤 때도 그렇고 이번에 구조적인 대전환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X와 함께 GX 부분 네.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중동 사태의 여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전쟁 추경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확대 예산은 빼야 한다 이런 주장은 저는 정말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추경에서도 저희 재생에너지 확대 예산 잘 지켜주시고 저희 정부 2년차 예산 2027년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을 텐데요. 재생에너지 확대 예산, 에너지 대전환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전에보다 훨씬 더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기획예산처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네,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재생에너지 확대 예산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 장관님께서도 모두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해도 되고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결코 아니고요. 또 하더라도 더 속도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이 경제 안보 그리고 글로벌 이 탄소 감축과 관련된 이행에 대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저도 그게 동의하고 또 지원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 이 추경에서 26조 2천억 원인데요. 그중에 재생에너지 확대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한 4,730억 정도를 저희가 이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저는 훨씬 범위를 좁게 본 것 같은데요.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2,200억, 보급지원사업 623억,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90억 등등을 합치면 저는 2,900억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 추경의 약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저도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네. 재생에너지 부분이 3,537억입니다. 아, 그렇군요. 관련된 여러 가지 금융지원 등이 좀 있고요. 또 대학의 시설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또 탄소 중립 부분이 1,19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네, 그래서 내용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그래서 곰곰이 좀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전체 추경 26.2조만 을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중에서 지방으로 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의무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전되는 것이 한 9.5조 정도 됩니다. 거기에 등등등 포함하면 지방으로 가는 게 총 9.7조거든요. 거기에 지금 석유 최고 가격제라든가 또 고유가 피해 지원금 같은 것을 빼고 나면 실제 한 5.3조, 5조 3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조 3천억 중에서 4,735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한 9%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적은 총액으로 보면 적다고 의원님께서는 보시겠지만은 네. 이 추경 규모에 대비하면은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 다만 총리께서도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대통령께서 좀 더 속도 있게 성과를 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폭적 지원하겠다라고 오늘 그 자리에서 답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은 향후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가 더 촘촘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들여다보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도 그런 컨셉인데 내년도 예산도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완전하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반영되는 전 과정이 처음으로 편성되는 과정입니다. 거기는 당연히 이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그런 능동적인 예산을 적극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장관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어쨌든 저희 이제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말씀드리는 그런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인 예산이 또 빠르게 또 편성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래도 9% 정도 편성해 주셨다고 하니까 그 예산을 꼭 지켜내고 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전폭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번 추경을 두고 중국 기업만 배불린다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번 재생에너지 지원이 중국만 배불리는 지원입니까? 네, 재생에너지 분야 중에 특히 태양광을 아마 염두에 두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좀 아쉽습니다. 지난 정부 때 재생에너지의 제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국내 태양광 산업이 그래도 유일하게 중국에 맞서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경쟁력이 있었는데 그 경쟁력이 많이 약화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마저 태양광 산업을 살리지 못하면 전 세계 시장을 중국이 독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원숭이 꽃신처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국의 태양광 산업을 반드시 살려내야 된다는 각오로 태양광 분야의 가급적 국내 생산 기반을 다시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러한 비판을 보면서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도 그 중국을 배불린다는 주장은 셀 시장을 보고 하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내 시장에서 중국산 셀의 점유율이 2023년부터 급격히 오르기 시작해서 2025년에는 무려 96%까지 올라갔습니다. 태양광 셀이 태양광 그 패널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잖아요. 네. 아마도 모듈 전체 원가에는 약 5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태양광셀 분야에서 중국 점유율이 높아진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저 그래프에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광범위한 조사, 감사를 통해서 태양광 산업을 옥죄고 또 보급 사업 물량도 줄이고 하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우선 보조금을 주는 해외에 많이 진출하면서 국내 공급 물량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 큽니다. 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매진하던 지난 5년 사이에 한국에서는 1,100명의 종사자가 오히려 재생에너지 산업을 떠났고 매출액은 2022년에 16조 원 정점을 찍은 다음에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투자액도 역시 그러다 보니까 고점을 기록한 다음에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고요. 그 이면에는 사실 정부 마중물의 역할을 한 정부 보급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이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에서 2025년 사이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 약 2,500억 원 줄어들었고요. 보급 지원 예산도 1,650억 원이나 감액됐습니다. 도대체 국내 태양광 산업 생태계를 이 지경으로 망쳐놓은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중국산 비중이 높으니까 이젠 중국산 비중이 너무 높아졌으니까 이 분야에는 예산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은 정말 적반하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데이터를 여기저기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보여드리면 듣는 분들마다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 지금 투자한다고 다시 복구될 수 있는 거냐 이런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장관님, 우리 무너진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과연 복원할 수 있습니까? 정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큰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태양광 산업도 더 육성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탄소 모듈을 사용하는 국내 기업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국내에 많이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빨리 복원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고 또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또 텐덤셀 등
일종의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태양광 R&D 투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태양광이 다시 우리 산업의 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산세액 공제라든지 새로운 정책적인 네. 수단도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네. 일은 우리 경제부총리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경제부총리님께서도 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구조적인 전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원유 수급이라는 게 플라스틱 제품의 수급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 오늘 계속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종량제 봉투 부족을 시민들께서 걱정하시고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구매 제한 정책도 시행을 했습니다. 장관님, 종량제 봉투 수급 정말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네, 종량제 봉투와 관련해서는 일시적으로 품귀 현상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대통령이 여러 차례 절대로 가격 인상은 없다. 그리고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일반 봉투도 허용하겠다고 말씀하신 직후부터는 우리 국민들도 대체로 이제 안심하시고 더 이상 뭐 사재기와 같은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정화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그 분야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 이 나프타의 조달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걱정까지 저희가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 플라스틱 원료 수급에 있어서도 구조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가 올해 페트병에 대해서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도를 1월에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해외에서는 사실 페트병뿐만 아니라 자동차, 가전, 포장재 등 여러 제품군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우리 원유에 너무나 원료를 의존하는 그런 체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재생원료 수급을 확대하고 그 관련된 그 산업을 육성하고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도 이제 처음으로 PET 분야, 페트병의 재생 사용 비율을 10%까지 했는데 2030년까지 30%로 올릴 예정이고 그 외에 다른 원료들도 재생 원료 사용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도 재생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 기기를 교체하는데 정부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가급적이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한번 사용된 것은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플라스틱 분야에서도 재활용률을 적극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도를 포함해서 네. 관련한 정책적인 대안을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 전환, 산업의 구조적 전환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위기에 잘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현행 기업 공시제도로 그러한 투자자들의 정보 수요를 잘 충족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ESG 공시제도를 이제 제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제도 로드맵 초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이 3월 말까지 진행이 됐잖아요. 네. 그 반응이 어떤 것 같으신가요? 네, 뭐 이건 전통적으로 산업에서 보시는 분들과 환경에서 보시는 분들 간의 시각차가 있어서 한쪽에서는 좀 신중하게 방향은 다들 동의하시는데 속도를 좀 준비된 후에 가자는 신중론이 있고 또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하자는 적극론들이 있어서 그런 양쪽의 측면들이 다 그렇게 의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환경 측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오후에도 국민연금이 이 로드맵 초안에 대한 다른 의견을 냈다는 것이 언론 보도로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혹시? 네, 제가 이게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도입 시기도 너무 늦고 대상도 너무 좁아서 국민연금이 장기 투자자로서 기업 가치 재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금융위의 ESG 공시 초안 글로벌 기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위원장, 네,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이제 우리 산업의 현실도 봤지만 말씀 주신 대로 국제적 정합성, 그래서 우리 산업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수용성도 봤지만 글로벌 흐름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EU가 제일 먼저 앞서가 있지만 EU도 27개 국가 중에 19개 국가는 25년도부터 도입했고, 그렇지만 독일을 포함해서 8개 국가는 아직 의무화를 아직 국내적으로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캐나다나 또 보면 영국 이런 데도 기준은 마련했지만 아직 의무화 시기는 정하지 않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27년 6월부터 시작하는데 그 대상 규모를 한 4%, 우리는 6.9% 정도 커버하는데 거긴 4%로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뒤처져 있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말씀 주신 그 취지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할 때 지금 뒤에 계시지만 우리 산업부 장관님이랑 그다음에 기후부 장관님이랑 저희들이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 다 내용적으로는 신중해야 된다, 적극론으로 해야 된다 하시지만 다 공감하시는 그 부분은 그래도 정부가 이제는 미루지 않고 의사결정을 했다, 용기 있게 했다, 이 부분만큼은 다들 말씀들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보면 일단 시작을 하면서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갈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융위원장님께도 이 질의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나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신 그 국제 기준에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에는 사실 동의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여러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장기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 그리고 ESG 목표에서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 ESG 공시는 기업들이 이미 하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 공시를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우리 경제의 기초를 오히려 저평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얘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주신 취지 잘 알겠고요.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자율적으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그건 기준들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10년 전에 회사를 다닐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건 이제 기준을 통일시키고 표준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앞서 나가는 건데 말씀 주신 사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지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